경제와 정치의 만남이라는 모토로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는 폴리니스와 함께 네 번째 경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제2의 도약을 위해 사실 상생과 통일 포럼은 합리적인 진보 그리고 계획적인 보수가 상생하면서 서로 통일 시대를 대비하지 않은 아주 중대한 그런 취지의 포부를 가지고 벌써 작년에 시작을 했죠. 저도 거기 상임 고문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뒤에 아주 열정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기대가 큽니다.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좋은 답을 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항상들 해주신 우리 김능구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문가들의 좋은 말씀을 좋은 또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할 계기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오늘 좋은 토론과 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잘 받들어야 될 그런 정책이 아무튼 오늘 이렇게 훌륭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토론회가 자주 열려서 정말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신중히 마땅히 없는 이런 시기에는 기업과 정부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서 협업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이 개최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들이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한 우리 동향 그리고 평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제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드리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향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수출이 9월까지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핑계가 몇 명은 아니고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출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고 9월까지 수출이 마이너스 6.6% 감소했고 수입은 16.5% 감소했습니다. 그 9월까지 총 무역액은 7,279억입니다. 그래서 금년 과연 무역 1조 불이 발생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연애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출이 부진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 공이 겪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상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수출량은 약 10.9%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2% 감소했고요. 미국은 5.4%, 일본은 8.4%, 독일은 13.1%.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국이 0.8% 정도 성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결과 그 전 세계 수출 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한 7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상반 1월부터 7월까지 기준으로 세계에서 6번째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자리를 서로 바꾸게 돼서 프랑스가 7위로 우리나라가 6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그 우리 수출에 있어서 수출 단가는 6.3% 줄었습니다만 수출 물량은 3.5% 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단가가 이렇게 준 이유는 저유가 영향이 가장 큰데요. 수출 가격 자체는 줄었지만 물량 자체는 플러스인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도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점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였습니다. 근데 금년 상반기에는 3.24%로 0.24%포인트 상승했고 중국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한 1%포인트 정도 금년 상반기에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시장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상품들이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수출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신흥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의 어떤 경기 둔화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실은 신흥국의 어떤 경제 성장의 효과에 의해서 저희가 수출을 금방 회복할 수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신흥국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그 수출, 그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산유국 경제들이 최근에 저유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수입 수요가 크게 줄고 있는 게 크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뭐 잘 알고 있습니다. 7% 이하대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고, 중국 이외에도 브라질 뭐 마이너스까지 지금 성장이 되고, 러시아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3.8% 정도가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유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저유가가 물론 우리 국민 경제, 국민 후생에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 17% 정도가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저유가의 영향으로 이러한 석유 제품, 또 석유 화학 제품의 수출 단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저유가가 우리 수출에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이런 산유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수요가 줄어서 이러한 경로에 의해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인, 그리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경기 순환론적인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둔화되는, 경쟁력이 어려워지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후발국에서 지금 과거 10여 년 동안 이 주력 산업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그리고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산업에 선물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 공급과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굉장히 어려운 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엔저로 인해서 일본 제조업의 가격 경쟁, 그리고 수익성 회복에 따른 그런 혁신의 어떤 투자 여력까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제조업이 다시 한번 부활하고 있는 것도 우리 제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캐치업 전략에 의해 가지고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커왔습니다. 굉장히 커왔고,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세계 거의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캐치업 전략에 거의 한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전문가들 신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조선이나 그다음에 금속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우리 주력 산업이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걸 뛰어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친환경 차에게, 조선 같으면 해양 플랜트 같은 설계 엔지니어링 부분에 부족이거든요. 소재 같은 첨단 소재를 이런 부분들에 아직까지 저희가 성취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의 한계 많이 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고령화의 문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문제,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같은 이러한 부분도 우리 산업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내부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정세균 의원님께서 제조업 1.0, 2.0, 3.0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리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 발전사를 제조업 1.0, 2.0, 3.0으로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90년대, 70년대, 80년대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따라서 저희가 제조업에 있어서 상당 주력 산업을 키워왔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제조업 1.0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제조업 1.0 시대에 있어서 핵심은 대규모 투자, 효율성, 대량 생산 이런 키워드가 된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조업 2.0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인터넷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거기에 따른 정보화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를 기르고 디스플레이를 기르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제조업 2.0의 시대라고 보면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이 제조업의 3.0 시대인데 제조업의 3.0 시대는 제조업의 스마트 혁명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시대고요. 그는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연결하고 그리고 제조업과 그리고 모든 사업을 연결하는 IoT에 기반한 그리고 인터넷에 기반한 그걸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서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그 스마트 혁명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3.0 시대를 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도 제조업 3.0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 3.0 시대, 스마트 혁명의 시대의 키워드를 저는 커넥티드, 그리고 플렉서블, 일렉트릭 이 세 단어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넥티드라는 말은 아마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IoT,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우리 공장,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가 다 연결이 되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우리 공장을 연결시키는 시장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설계 엔지니어링과 연결시키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가전제품 중심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핵심은 Io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플렉서블입니다. 플렉서블은 잘 아시다시피 소재,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이 플렉서블이 바탕이 돼서 디자인과 사이즈의 혁신이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위어러블 제품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렉트릭인데요. 일렉트릭은 12월에 저희가 이제 파리 캅촌에서 포스트 2020의 신기후체제가 발표됐습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렉트릭, 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렉트릭도 최근 하나의 키워드로 되고 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넥티드나 플렉서블이나 일렉트릭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 커넥티드의 경우는 제가 IoT 말씀드렸는데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도 상당 부분 저희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플렉서블의 핵심은 디스플레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OLED 그리고 LCD 디스플레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핵심이 2차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릭에 있어서도 한국이 굉장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을 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덮어준다면 제가 컨셉트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아이디어를 이런 부분을 덮어준다면 이 3.0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 제조업이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 시대, 이 산업정책에 있어서 핵심은 이러한 민간의 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는 넘어가시고요. 그 정책 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3.0 시대에 있어서 우리 제조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제조업의 3.0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 기업들, 우리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는 플랫폼, FTA를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 그런 전략을 추진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2020의 신기후 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산업 정책에는 산업 성장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아울러서 지금 사대 구조 개혁도 우리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함께 기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제조업에서 3.0의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째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은 우리 제조, 우리 설계, 엔지니어링, 생산, 보통 물류까지를 IT와 연결을 해가지고 생산을 효율화하고 시장과 연결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시장 수요 변화에 우리 제조업들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스마트 공장입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이 레벨이 한참 안 되고 저희는 이제 정부에서는 스마트 공장의 레벨을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1단계가 일부 공정 정보화라고 되게 1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IT 기반한 생산 관리를 할 수 있는 2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IT 소프트 기반에서 그 생산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3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가 최고도화하는 IoT하고 CPS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유연 생산이 가능한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독일이 인더스트리 4.0 지향하는 것이 4.0 4단계로 지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실은 대부분의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중소중견기업들이 2단계가 있고 우리 대기업들이 3단계 정도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최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부터 한 단계씩 좀 점진적으로 우리 그 제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올려나가자 이렇게 그 현실에 맞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020년까지 스마트 팩토리를 우리 제조업 전반에 10,000개에서 이상 보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제조업의 한 3분의 1 정도를 스마트화하자. 이게 만약에 달성이 된다면 우리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은 물론 생산성도 30% 이상 획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의 30% 이상의 상승은 취약한 우리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보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연말까지 한 1,200개 정도가 스마트 팩토리가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에 있어서 저희들은 기업에 있어서 현장 진단을 통해서 기업의 능력, 수요 이익을 시장 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17개소의 창조경제센터를 통해서 대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스마트 공장의 핵심이 되고 있는 8대 기술, IoT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센서라든가 이런 8대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개발을 해서 이거를 스마트 공장 모델을 바로 적용하는 그러한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서 표준화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민간에서 스마트 공장이 자발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이 어떤 생산 프로세스의 어떤 혁신이라고 내가 볼 수 있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우리 프로덕트 관점에 있어서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미래성장 공연, 미래 먹거리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는 13대 산업 엔진이라는 새로운 융합 제품을 우리 민간 기업들이 시장에 저희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공기라든가 해양 플랜트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열세기 분야에서 저희가 2024년을 타겟팅을 해서 융합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하고 저희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제품들이 2024년에 개발될 때까지 그렇게 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있어서 성과물을 활용해서 시장에 출시해 나가는 저는 징검다리 프로젝트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도 기술개발 성과물을 활용해서 사업화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간 목표도 저희가 가지고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약 3조 5천억 원의 투자를 통해서 스마트 융합 제품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우리 주력 산업의 구조 보도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가 주력 산업에 있어서 지금 특히 중국에 있어서 아직까지 중국과 대가 경쟁력 격차를 가지고 있는 안전한 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든가 모빌리티 같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또 OLED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를 하고 또 얼마 전에 그 신문 지사기 나왔습니다만 중국이 미국의 샌디스크라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반도체 부분에도 지금 진출하려는 그런 목표를 명시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이 부분에 더 투자를 해서 더 대규모 투자를 해서 경쟁력 격차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에러를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15조 6천억 원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LG 디스플레이에서 OLED 부분에 10조 원 이상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도 반도체에 2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에 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재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 조선, 철강과 같은 공급 과잉 업종들의 경우에 지금 기대를 받아가는 이 업종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워지기 전에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통해서 경쟁력과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부에서는 업종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각 업종에서 사업 재편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좀 더 손쉽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법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7월 9일날 의원입법을 통해서 발의를 했고 어찌됐든 저희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합격이나 분할이나 이러한 절차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패키지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이 제정 발효된다면 우리 제조업의 주력산업의 경쟁력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이미 99년에 산업활력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16년 정도 우리가 사업기업활력법과 유사한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고 있고 최근에 엔저 효과도 해서 일본 제조업이 부활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에도 이 법이 조속히 제정이 돼서 우리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FTA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중 FTA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이건 빨리 비준이 돼야 합니다. 한중 FTA 의미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 중국 우리나라의 최대 시장이고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죠. 그리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단순히 세계 최대의 시장, 우리 수출 최대 규모 시장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죠. 중국 자체가 굉장히 혁신형 경제, 플랫폼 기반 경제로 바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14의 중국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력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이미 됐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특히 중국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 굉장히 플랫폼화되고 있다. 그래서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샤오미와 같은 IT 기업들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사용자가 지금 12억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창업의 경우에도 혁신형 창업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자체가 굉장히 혁신형 경제로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중 FTA라는 것은 이런 중국의 플랫폼 기반의 혁신형 경제에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그런 점을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내수 시장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기회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형에 대한 투자, 상업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한중 FTA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이랑 플랫폼 경제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어떤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꼽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 FTA가 우리나라를 창조 경제로 진화시키는 데도
엄청난 기회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 FTA가 반드시 연내에 좀 발효가 돼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정말 혁신 창업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꼭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양자 FTA만이 아니고 저희가 메가 FTA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TPP가 실질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TPP의 초대 국가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PP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TPP에 대해서는 통상 절차법이 이해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참여 방안에 대한 결정을 할 텐데 어쨌든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TPP가 지금 12개 국가로 지금 출범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는 멕시코하고 일본을 제외한 10개 국가는 이미 양자 FTA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PP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10개 국가는 양자 FTA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손해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의 경우는 미국 관세율이 2.5%입니다. 2.5%인데 한미 FTA가 2012년에 발효가 됐고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생산하는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 무관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TPP가 아무리 빨라봤자 2018년 초대 멤버에는 아직 끼지 못했지만 이 양자 FTA에서 충분히 시장을 상정하고 충분히 앞으로 내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상외교를 통한 신시장의 진출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갔는데요.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들이 해결된 FTA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스트 2020 신기후 체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6월에 INDC라고 해가지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기업 계획이죠. 그 부분을 저희가 유엔에 제출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BAU 대비 37% 줄이는 걸로 우리나라 목표를 설정을 했고 이런 계획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0년까지 BAU 대비 30%를 목표를 하고 있고 2030년까지는 37%를 우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근데 이 37% 중에서 25.7%는 국내에서 감축을 하고 나머지 11.3%는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해서 해외 감축분을 시장 기능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줄여 나가겠다는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제출했고요. 현재 지금 12월 초에 이제 파리에서 카20 백페이가 있게 되고 있을 겁니다만은 현재로서는 파리에서 신기후 체제를 위한 이런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포스트 2020의 우리 제조, 우리 주력 산업이 적응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제조, 우리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고용 정치와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탈대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쪽의 신산업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제가 당장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 자원거래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공급한다든가 에너지 자동차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을 새롭게 키워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제조업체 3.0 그리고 FTA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 그리고 포스트 2020에 대비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제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고 토론 때 제공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